법은 보통 분야로 나뉘지만 어떤 분은 그 법을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람의 권리를, 행정사건에서는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법조인이 있습니다. 법정 안팎에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 오늘의 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와 행정사건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 박영석입니다. 행정사건 그리고 형사사건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고 계신데 언뜻 들으면 다른 영역 같거든요. 어떻게 두 가지 영역을 함께 하게 됐는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두 분야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운전면허 처분,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업소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그러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형사와 행정이 사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진행이 되기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는 한 사람의 권리, 행정은 생계와 같은 삶의 기반을 함께 지탱하는 두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분야별로 보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에게는 두 분야를 함께 다루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맡으셨던 수많은 사건 중에 인생의 축을 지켜냈다고 느끼셨던 사건이 있겠죠?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특히 병무청 대리병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병무청 역사상 처음 발생한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네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사건이었는데요. 네. 제 의뢰인은 병무청 감사 결과 제 의뢰인이 신분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 경고 처분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불문 경고. 저는 이게 이 법 용어여서 좀 생소하긴 한데 이게 이제 징계는 아니지만 꽤 부담이 되는 처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 기록이 남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의뢰인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문 경고 처분 자체보다 자신이 성실하게 쌓은 공직 경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게 더 억울하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건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책임감이 더 커졌겠어요. 그렇죠. 사건 자료를 살펴보니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은 단순히 주의 조치만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처벌의 근거로 제시된 규정도 사건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규정의 소급 적용과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소정 심사를 청구했고 결국 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병무청의 불분 경고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어우, 다행입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사건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인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사기 고소로 의뢰를 부탁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 상대방은 다름 아닌 그 20년직 친구였는데요. 네네. 그 친구가 어머니가 위암 말기라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그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고, 수술비면 금액이 꽤 컸을 것 같거든요. 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어머니 수술비, 병원비, 심지어 본인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말까지 하면서 여러 번 돈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그 친구의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마련해서 친구에게 송금해 줬습니다. 예. 그런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의뢰인이 병원에 직접 확인을 했고 확인 결과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야, 이거는요. 돈도 돈이지만 친구 아닙니까? 네. 우정, 신뢰 자체가 무너진 그런 사건이네요. 맞아요. 의뢰인은 돈보다도 사람을 믿은 제 마음이 배신당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 사건은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국 징역형과 배상명령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치유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이라는 건 처벌뿐만 아니라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변호사로서 뿌듯했던 순간도 많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후 의뢰인께서 손편지를 보내오셨는데요. 결과를 떠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네. 길진 않은데 뭐가 좀 깊이가 있네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진실은 감춰지지 않으니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격려한 걸 기억하셨더라고요.
그때 변호사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뭐 승소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흔들릴 때 옆에서 중심이 되면서 그 과정을 함께 버텨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고수께서는 공익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선 대리인, 자문 변호사 같은 이런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 정말 다양한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과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법률구조재단 소송수행변호사 등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을 들어보면 뭐 엄청난 그 봉사 정신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현장 상황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사건을 보는 눈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활동을 현장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더 입체적으로 보고 의뢰인의 입장을 더 깊이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는 직업이 어려워요. 사실은 법리를 분석하는 냉철함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 따뜻한 감성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균형을 맞추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맞추세요? 네, 저는 사건을 수임하면 서면 작성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이 단지 법적 다툼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사건을 다루고 계시다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법적 싸움이 아니라 의뢰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 상을 풀어가야 할지를 스토리로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균형을 유지하기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어떤 변호사로 남고 싶으세요? 요즘은 누구나 일상 속에서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법이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에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